Well, in my left hand I have a feather. In my right hand a hammer. And I guess one of the reasons we got here today was because of a gentleman named Galileo a long time ago who made a rather significant discovery about falling objects in gravity fields. And we thought that where would be a better place to confirm his findings than on the moon. And so we thought we'd try it here for you. The feather happens to be appropriately a falcon feather for our falcon.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ground at the same time. How about that? Which proves that Mr. Galileo was correct in his findings. 사실은 중력이라는 것 자체는 추상적인 거죠. 보통은 힘은 이렇게 그냥 밀면은 내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건데, 얘는 멀리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속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뉴턴 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두 개가 그냥 보이지 않는 밧줄 같은 걸로 묶여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계속 묶여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여기서 뭐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이게 큰 물질이 있으면 더 굵은 밧줄이 있어서 더 당기기도 하고, 뭐 이런 상상을 했던 게 이제 그 시절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좀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밧줄로 이렇게 얼기설기 짜여진 그 무대, 그걸 이제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무대인데, 거기에서 얘 밧줄 사이의 간격이, 그러니까 그 격자잖아요. 그 날줄과 시줄로 된 격자가 조밀한 곳과 성긴 곳의 차이가, 힘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무거운 별 주변의 그 격자들은 그 그물의 그 3차원 구조가 이렇게 밀도가 높아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그러니까 무거운 그거를 이제 2차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파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공간이 밀도가 여기가 높고 이쪽이 성기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공간 자체에 불균질성, 밀도의 불균질성 같은 형태로 그냥 대충 이해를 하면 그게 중력의 본질이라고 생각한 거죠. 물질이 그렇게 밀도의 불균질성을 만들고,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힘이 사실은 그러니까 중력의 본질인 거예요. 시공간을 밀고 당기는, 시공간이 밀고 당기는. 근데 중력파는 뭐냐면 이제 그 물체가 운동을 하니까 그 밀고 당김이 계속 밀었던 곳은 당겨지고 당겼던 곳은 밀어지고 하니까 이게 진동하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그물망 격자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밧줄로 된 격자라고 하면 그 떨림이 전달이 되겠죠. 밧줄들을 타고. 그죠? 시공간이 그냥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력파라는 거는 그 중력이 있는데 그 중력의 변화가 그냥 흔들림으로 전달되는 게 중력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파동에 관해서는 전자기파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거는 우리가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저것도 전자기파다 그러고 바로 눈에 보이고. 근데 이제 전자기파는 그럼 왜 만들어지냐 하는 건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기본적으로 변하면서 공간을 쭉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왜 만들어지냐 하면은 결국 전하에 띈 어떤 입자가, 물체가 막 가속 운동을 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면 전자기파가 발생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하는 없지만 그 질량이 있는 어떤 물체가 막 가속 운동을 흔들리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중력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파는 그냥 전자기파처럼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거나 진동을 할 때 발생하는 어떤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그럼 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냐까지 이제 질문을 할 때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그 물리량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력파는 도대체 뭐가 퍼져나가는 거냐 하는 건데, 이거를 가려면 일반 상대론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주위의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근데 휘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은, 어쨌든 휘어진다는 건 편편한 데서 뭔가 이렇게 꾸불통 휘어져 있다는 건데, 공간 자체가 여기. 일단 곡률이라고 해봅시다. 휘어진 거를 곡률. 그럼 곡률이 0이면 휘어지지 않은 편편한 공간이고, 곡률이 뭐 1이고 20이고 30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그만큼 휘어져 있다는 거고. 거기. 근데 이 질량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면 여기, 그러면 여기 곡률의 양상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면 요 근처가 더 휘어질 거고, 여기는 아까보다는, 여기 있을 때보다는 덜 휘어질 테니까, 휘어진 정도가 물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가속 운동을 하고 그러면 주위의 공간에 휘어진 양상도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할 거라 이거죠. 그게. 그래서 그 변하는 양상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간에 퍼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력파는 바로 이 곡률이 공간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거를 그냥 중력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아주 중력이 약할 때 우리가 느끼는 최소의 힘이 뭔가, 뭐 이런 거죠. 중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뭔가가 살짝 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너무 복잡한데 그거를 아주 중력이 없는 평평한 데서 중력이 살짝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전개를 딱 해보니까 이게 그냥 잘 알려진 파동 방정식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그 작은 중력이 파동처럼 움직인다라는 걸 발견한 거고, 그래서 처음 중력파라고 이름을 붙였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중력의 변화가 그냥 이 파동처럼 일반적인 그 물결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전파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속도가 빛 속도,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걸 검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실제 존재에도 사실은 학자들이 믿기 시작한 거는 논란이 많았죠. 1930, 40년대, 50년대까지도 중력파는 그냥 수학적인 어떤 트릭일 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게 74년에 그 회전하는 중성자별로부터 그러니까 별이 회전을 하면은 얘네들이 중력파를 내니까 주기가 가까워져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전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를 이제 발견하면서 그게 아인슈타인 이론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중력파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이제 있는 건 맞네. 근데 이제 과연 어떻게 직접 보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서 이제 70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한 30년, 40년 가까이가 걸린 거죠. 진짜 검출하는 게. 중력파가 굉장히 약해서 그런 건가요? 사실은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우주에서 별이 충돌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시공간을 엄청나게 흔들어 제껴요. 주변에 있으면은 아마 뭐 다 지구도 파괴될 거예요. 사실은 중력파 때문에 파괴되지는 않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별 두 개가 충돌했으니까 이제 전자기파 복사, 뭐 열 이런 것 때문에 파괴될 수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하는 현상이고, 근데 이게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의 반비례해서 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그 중력파들은 거의 뭐 한 100억 광년, 200억 광년 뭐 그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 거리에서부터 날아오는 그 중력파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니까 지금 사람이 관측하기에는 너무 약한 중력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중력파들은 약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고, 만약에 이제 토성 주변에 이런 데서 막 그런 별들 터졌으면 굉장히 큰 중력파들을 받겠죠. 우리 은하에서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굉장히 큰 신호를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이 적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건은 안 일어났었던 거죠. 관측을 시작한 이래, 중력파 관측을 시작한 이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세기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 못 봤던 게 많고, 실제로 좀 더 이제 뭐 천문학적인 사건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우리 은하에 있는 베텔기우스 같은 게 터지면 그럼 굉장히 강한 중력파 신호를 받는 아주 행운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력파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전기장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공간의 성질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꾸불텅꾸불텅하고 휘어진 그런 것들이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파가 지나가면 여기에 공간의 형태가 휘어졌다가 평평해졌다, 휘어졌다 평평해졌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물체 모양이 그거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중력파 지나간다. 그러면 실제 변하는 거는 전기장도 아니고 자기장도 아니고 뭐 공기의 밀도도 아니에요.
뭐가 변하냐면 여기 공간 자체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바뀌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게 직각 방향은 늘어나요. 거기에. 그리고 이게 줄어들면 이쪽은 반응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중력파가 지나갔다라면 지금 어떻게 보일 거냐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예. 그래서 중력파라는 건 뭐를 중력파냐면 그냥 공간에 혹은 시공간에 성질, 그러니까 공률 자체가 퍼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중력파가 지나가면 그 안에 있는 두 지점 간의 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보는 어떤 물체의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게 중력파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력파는 거죠. 중력파가 지나가더라도 실제로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이 변화가 워낙 작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갖다 경험을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자면 제일 처음 그 라이고라는 장치에서 측정한 중력파의 변형은 10의 마이너스 21승이라는 그 크기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를 그 10에 그러니까 공이 21개가 붙은 그런 숫자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로 나눠준 그런 변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의 지름을 우리가 한 65km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65km짜리의 막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65km짜리의 막대에 중력파가 지나갔다. 그랬을 때 생기는 길이의 변화는 약 1억분의 1m 정도 라고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억분의 1m 정도면은 그게 바이러스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 반지름만한 막대에 바이러스만큼의 그런 작은 길이 변화가 생겼는데 그거를 라이고라는 장치가 측정을 해낸 거죠. 과연 그러한 작은 변화를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간섭계라는 그런 장치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간섭계는 여러분들 간섭이란 것에 대해서 여러 우리 뭐 말도 많이 하죠. 간섭이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간섭의 특징은 파동에 나타나는 그런 이 현상이죠. 물리에서 얘기하는 간섭은 파동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물결을 생각을 하면은 될 겁니다. 이 물결 수면 위에 만들어지는 물결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파동이 또 다른 파동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파동과 파동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파동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파동이 반대 형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서로 상쇄가 돼서 이 파동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진행한 빛과 이쪽으로 진행한 빛의 그 거리 차이에 의해서 이제 간섭 무늬가 바뀐다고 그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중력파가 이 테이블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조건이 맞아서, 적당히 조건이 맞아서 늘어나는 축, 길이가 늘어나는 축이 이쪽 축, 또 물론 이쪽 축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죠. 그 다음에 그 반대로 90도 되는 축이 이쪽 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중력파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쪽 거울의 그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이쪽 거울의 거리는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이쪽 거울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이쪽 거울의 길이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파가 지나가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빛의 세기가 반복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 반복적으로 바뀌는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신호 처리를 통해서 그것이 중력파다 아니다를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목표는 처음부터 이제 그 킵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건 중력파 천문학이라는 얘기를 70년대부터 막 얘기를 했어요. 이걸 발견을 하면 우리가 새로운 관측 수단을 얻게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우주론에서 빛이 생긴 시점이 아마 빅뱅 이후에 37만 년 정도 뒤인데, 이제 그 막 그 플라즈마 상태에서 전자 이렇게 유리된 게 막 맑게 개이면서 막 원자가 생기면서 이제 빛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멀리까지 빛이 나가니까 이제 우주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빛이 탄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 시기에는 사실은 우리는 그 오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 수단이 없으니까 빛이 안 나오니까 그 이전 시기에는. 근데 중력파는 그 당시 그 이전부터 계속 시공간이 떨리고 있었을 테니까 그 이전 시기는 중력파밖에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쓰느냐는 그 물리적인 사실을 잘 알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빛에만 의존했던 관측에서 중력파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넓은 우주를 보게 되고 많은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막 70년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이거 되기만 하면 뭐 새로운 천문학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계속 얘기를 그래서 옵저버터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초창기에는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많았죠. 뭐 관측도 안 되는데 무슨 망원경이냐 관측소냐 이런 식. 근데 사실은 그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중력파라는 분야가.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교훈이 있었잖아요. 전자기파의 교훈이 있었고, 분명히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을 전파 천문학도 그랬고, 새로운 파장대의 빛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거를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파장대의 새로운 다른 전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몰랐던 사실도 거기서 많이 찾아냈거든요.